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34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선제업고 튀어 에피소드 이후로 간만에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드라마를 다루는 만큼 드라마 관련 소식으로 이번 에피소드의 포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저번 에피소드에서 베테랑2를 다뤘었죠. 베테랑2에서 박선우 역할을 맡았던 정혜인 배우가 현재 TVN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로 매주 안방극장을 찾고 있는데, 엄마 친구 아들의 후속작으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정년이가 대기 중입니다. 김태리, 신예은, 라미란 배우 주연 작품인데요. 고단한 세상을 버티게 한 화려한 소리꾼들의 이야기라는 홍보 문구에서 읽을 수 있듯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소리꾼을 향한 그녀들의 피 튀기는 혈전을 다룬 드라마인데, 국악판 슈퍼스타 K 같은 거죠. 예전에 실제로 슈퍼스타 K 한창 잘 나갈 때 엠넷이 이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아니, 야, 대한민국 대표 음악 채널이란 자식들이 말이야, 국악은 개무시하고, 야, 국악은 K-팝 아니냐? 니들이 그러고도 K 콘텐츠 말할 자격이 있어? 해서 국악 서바이벌 판 스틸러를 제작했던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겠죠? 망했으니까. 사회자가 무려 이한희 배우였는데도 망했습니다. 이한희 배우가 또 서울대에서 국악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자로서도 딱 제격이겠다 섭외를 했지만 망했죠. 근데 정년이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랑 음악 프로그램은 다르니까 좀 다른 잣대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정년이는 되게 잘 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 너 웹툰 읽어봤구나? 아니요. 저 웹툰 끊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일본 만화 읽다 만 거랑 비슷한 이유로 읽다가 말았어요. 이젠 더 이상 관심도 별로 없고, 아니 대체 신의 탑 그거 언제 끝난답니까? 아직도 연재 중이라면서요. 외모지상주의도 아직 끝날 줄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접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 끝날 기미가 안 보여. 이러다가 원피스 엔딩이 먼저 나올지 신의 탑 엔딩이 먼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정년이 또한 제가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드라마가 잘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바로 드라마 정년이의 타이틀롤 역할을 맡은 김태리 배우 때문입니다. 김태리 배우가 드라마를 찍었다. 그럼 일단 속된 말로 기본빵이라고 하죠. 본전은 칩니다. 미스터 선샤인 최고 시청률 18% 나왔죠. 그 다음 드라마 25, 21도 11% 넘었죠. 결말을 두고 말이 많긴 했습니다만, 김은희 작가와 협업한 악귀도 호평일세까진 아니지만 준수한 평 속에 1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정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김태리 배우 팬분들께는 욕먹을 수도 있을 만한 발언인데, 김태리 배우는요, 영화보다는 드라마에 좀 더 잘 어울리는 배우 같아요. 그래서 정년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데뷔작 아가씨에서는 박찬욱 감독과, 차기작 1987에서는 장준환 감독과, 리틀 포레스트로는 임순례 감독과, 외계인으로는 최동훈 감독과, 이렇듯 또래 배우들 중에 가장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는 배우가 바로 김태리 배우입니다. 근데 데뷔작 아가씨 속 수키 빼고 극중 김태리 배우가 맡았던 캐릭터 이름 하나라도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최신작 외계인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이름 기억하세요? 안 나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겁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김태리 팬분들께는 하긴 기억하고 싶어도 본 사람이 있어야 왜 기억이 안 나느냐? 그냥 다 인간 김태리로 보여요. 이건 아가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때 귀부인 하녀로 일했던 김태리 아가씨고요. 휴가차 시골에서 삼시세끼 찍고 있는 김태리, 리틀 포레스트고요. 군부 독재의 만행에 분개해 광화문 광장으로 뛰쳐나간 김태리, 1987이고요. X종 운전면허 취득 후 우주에서 고물상하는 김태리, 승리호고요. 외계인에서도 어쩌다 보니까 고려시대로 돌아간 김태리,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정작 미스터 선샤인이나 25, 21에서는 고해신, 나희도,
각인됐단 말이죠, 시청자들에게. 물론 드라마라는 컨텐츠 특성상 이름이 자주 호명되고 서사가 점층적으로 쌓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면도 있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연기로서 관객들에게 캐릭터의 특성을 설명하고 어필하는 능력은 아직 배우 김태리에게는 부족하진 않은지, 능숙하지 못한 것은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순간만에 캐릭터를 설명하는 디테일한 연기가 담긴 영화로 저는 하정우 배우 주연의 더 테러 라이브를 꼽고 싶습니다. 하정우 배우가 맡은 윤영화 앵커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입니다. 이를 90분 남짓한 영화에서 불과 5분 만에 설명을 끝냅니다. 어떻게 하느냐? 영화 초반에, 스포 아닙니다, 곽철용의 우려대로 마포대교가 무너지죠. 윤영화는 자기가 진행하던 방송에서 전화 걸어가지고 마포대교 폭발 운운했던 놈이 있으니 이거 이 자식이 벌인 짓이다, 이러면 이건 내 뉴스지, 내 사건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경영 배우가 맡은 국장이랑 전화통화를 하죠. 내가 사회 보는 특집 생방송으로 가자, 시청률 대박 치면 나 심야뉴스 앵커 복귀 콜? 이라고 딜을 걸죠. 이 딜을 보는 장소가 화장실입니다. 사내 화장실. 사내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윤영화가 뭐부터 하느냐? 화장실 대변기 칸 문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듣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왜? 남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이거 내 거니까. 이 사소한 몸동작 하나로 기회주의자란 성격이 바로 관객들에게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하정우 배우도 이때까진 폼이 참 좋았는데 이젠 뭘 맡아도 다 하정우 본인 같아서, 하정우 배우 팬분들, 김태리 배우 팬분들, 아닌데 네가 연기를 보는 눈이 너무 시원찮은 건데, 여러분들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반박 다 맞고요. 영화에서는 김태리 배우가 아직 이렇다 할 캐릭터 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제 눈에 봤을 때는 아직 선보이진 못했지만 드라마에서는 발군의 능력을 선보였기에 정년이도 대박 날 거라 예상하면서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34번째 에피소드 굿 파트너 시작합니다. 굿 파트너는 지난 에피소드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최고 시청률 17.7%로 올해 SBS 금토 드라마 시청률 1위를 달성한 작품입니다. 방영 이후 꾸준히 시청률이 상승을 해서 6회에 다다랐을 때 시청률이 1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치고 올라가야겠구나 했는데 암초를 만납니다. 바로 드라마보다 더 짜릿한 파리올림픽이 열리게 돼서 3주간 결방을 하게 되는데요. 장나라 배우의 종영 후 인터뷰를 보니까 한창 시청률이 상승세를 탔는데 3주간 결방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솔직한 심정으로 또 드라마가 다 끝났으니 이제와 말하지만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흐름을 타고 있는데 아니 이럴 수가, 뭐 이런 거죠. 이해합니다. 근데 이런 미치고 환장한 심정은 장나라 배우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3주간 결방을 마치고 7화가 딱 방영되니까 언급드렸던 최고 시청률 17.7%를 바로 찍어버립니다. 그렇게 꿈의 20%를 넘는 줄 알았지만 다시는 17.7%를 넘지 못하고 종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올해 SBS 금토 드라마 시청률 1위를 달성했으니까 쾌거를 거둔 셈이죠. 굿 파트너의 연출자는 김가람 PD로 과거 알고 있지만, 뱀파이어 탐정 등을 연출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굿 파트너의 각본은 배우들보다 더 화제의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분이죠. 현직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윤아 변호사가 직접 집필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최윤아 변호사가 현직 변호사시니까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각본 최윤아 이외에는 다른 인물이 없는 단독 집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집필하기까지 5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드라마 제작사나 이런 데서 협업 제안이 오고 같이 공동 집필하자라는 얘기도 왔는데 최윤아 변호사가 내가 온전히 이 스토리를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독 집필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최윤아 변호사는 극중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라 봐도 무방하신 분이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 중인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본인이 겪은 사건, 사고, 그리고 변호사 일상 등을 웹툰 형식으로 담아낸 메리지 레드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화제를 불러 모았고, 그로 인해서 각종 방송, 유퀴즈 등등 시사 프로그램 등의 게스트나 메인 패널로 출연하시면서 유명세를 떨치게 되셨죠. 메리지 레드 팔로워만 20만 명이네요. 저도 한 번쯤 인스타 하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기상천외한 이혼 썰들이 많아서 궁금하시다면 한번 찾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어느 정도 또 각색을 합니다. 성별을 바꾸기도 하고요.
직업을 약간은 바꾸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확하게 유추가 되면 안 되니까. 워낙 기상천외한 썰이니까 그런 썰들을 뭐 몇 명이나 대한민국에서 해봤겠어요. 금방 특정이 가능하니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심풀이로 한번 딱 보시면은 너무 재밌으실 겁니다. 현직, 그것도 스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집필해서인지 다른 법정, 이혼, 불륜, 혹은 막장 드라마와는 차별화되는 지점이 명확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그만큼 아쉬웠던 점도 종종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차차 다뤄보기로 하고요. 출연 배우로는 20년 전 소니 CD 플레이어 구입하고 제 인생 두 번째로 구입한 앨범 스위트 드림의 주인공, 솔로 여가수로서 당시 독보적 위치를 점했던 이효리의 아성을 유일하게 위협했던 장나라 배우, 매년 꾸준히 한 작품 이상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는 성실 그 자체의 남지현 배우, 과거 이력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던 김준한 배우. 왜, 뭐 사고라도 쳤어? 그건 아니고요. 한 20년 전쯤에 김준한 배우가 밴드 멤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밴드 멤버였을 때 내놨던 노래가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고 편곡으로 참여했던 김준한 배우에게도 지금까지 전기세 정도 되는 저작권료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무슨 노래냐? 바로 그 유명한 이지의 응급실입니다. 뭐 드라마 안나에 나와서 수지랑 호흡을 맞췄네, 영화 보호자에서 정우성 배우와 감독과 연기자 사이로 만났네, 이런 얘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지 멤버, 그것도 응급실. 이 사나이 울리는 노래죠. 김준한 배우가 이지의 멤버였다. 이거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태국의 국민 아이돌이죠. 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K-팝 보이그룹 블락비의 멤버 피오, 표지윤 배우가 나오고요. 올해 초만 해도 양규 장군으로 불렸다가 한순간에 국민 쓰레기가 되어버린 지승현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이 외에도 매 에피소드마다 이혼 소송 중인 다양한 커플들이 등장하는데 기타 드라마나 영화에서 굵직굵직한 조연을 맡았던 분들이 대거 출연하십니다. 이름까진 몰라도 보면은 저 배우? 하고 아실 법한 인물들입니다. 그럼 줄거리 이 배우 소개를 제가 까먹을 뻔했네요. 굿 파트너의 최고의 히로인은 누구냐? 당연히 장나라 배우지. 연기대상 탈 거 아냐. 그래도 국민 쓰레기 욕바지 그거 다 누가 감당했는데 지승현 배우지. 두 사람 다 아닙니다. 굿 파트너 최고의 히로인은 극중 장나라와 지승현의 딸 김재희 역을 맡은 제60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 수상자 2011년생 유나 배우가 그 주인공입니다. 백상이 상을 괜히 준 게 아닌 것 같다. 아직 술맛 모르던 시절에 김세론 배우의 견줄만한 잠재력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혼은 당사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유나 배우가 시청자에게 설파하는데 이 보는 제가 다 미안해지더라고요. 딸 자고 있는 방 앞에서 상간녀랑 떡방아 찧었던 니네 아빠는 너한테 사과를 안 하지만 이 삼촌이 대신 사과할게. 삼촌이 다 부끄럽다 야. 뭐 이런 심정이었달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주목이 됩니다. 꾸준히 팔로우를 해야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줄거리 요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이혼 소송 케이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한민국 3대 로펌 대정의 이혼팀 소속 스타 이혼 변호사 장나라 배우가 맡은 차은경과 그녀와 함께 일하게 된 1년차 신입 변호사 남지현 배우가 맡은 한유리가 본인들에게 주어진 이혼 소송을 변호하면서 결혼, 가족, 관계, 나아가 인간,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변호사에 대해 고찰하고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구성으로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개별 인물 소개를 하자면 차은경은 재벌가의 이혼 소송마저 도맡아 할 정도로 이혼 분야 최고의 승부사로 정평이 난 변호사입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지향하면서 오직 승리를 향한 효율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끼니는 무조건 기본 김밥으로 퉁칠 정도로 1분 1초를 아끼는 인물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주는 인물로서 판단과 사심을 버려야 한다는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무장하기도 했고요. 이런 마음가짐을 토대로 극중 차은경을 존경한다. 그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은 대정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차은경의 후배 변호사인 김준한 배우가 맡은 정우진의 표현에 따르면 차은경 변호사는 오직 본인의 실력과 끈기 하나만으로 유리천장을 박살내면서 지금의 스타 변호사 지위를 쟁취한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죠. 이런 차은경 밑에 신입 변호사 한유리가 대정에 입사하게 됩니다.
한유리는 로스쿨생 시절 차은경의 특강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나 대정의 면접 시험을 봤을 때나 일지망이 기업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특강 온 차은경 앞에서도 이혼 변호사는 의뢰인의 하소연 듣는 데에만 모든 시간을 쏟을 것 같다 라는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유리 아버지가 과거 한유리 학창 시절에 부하 여직원과 바람나서 결혼과 이혼에 반감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점 때문에 더더욱 이혼팀을 가기 꺼려한 측면도 있겠죠. 근데 차은경 밑에 배정된 신입 변호사들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연이어서 퇴사를 하니까 대정 인사팀에서 일지망이고 나발이고 일단 이혼팀에 배정을 한 겁니다. 입사 첫날부터 일처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면서 본인을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쥐가 무슨 슈퍼 신입사원도 아니고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해도 대기업 인사팀 앞에서는 빌빌거려야 하는 시대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아닙니다. 차은경도 한유리를 보자마자 이혼 변호사는 의뢰인 하소연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했던 학생이었다는 것을 바로 상기를 해내죠. 하지만 현재 차은경의 처지가 약간은 제 코가 석자잖아요. 왜냐면 신입 변호사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이것도 비용이고 회사 차원에서는 손실이니까 또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한유리는 자기는 계속 기업팀 가고 싶다 툴툴대니까 조건을 겁니다. 이혼 소송 10건을 승소해오면 대표님에게 내가 한유리 씨 기업팀 인사이동 건의해볼게. 그렇게 이혼팀에서 한유리 변호사는 차은경 변호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한유리가 맡게 된 첫 사건이 뭐냐?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외모의 중년 남성이 대정에 찾아옵니다. 멀리서 이 남자를 훑어본 차은경은 대번 한유리에게 보아하니 저거 이혼소송 당해놓고 불륜 아니라고 딱 잡아댈 사람이네. 대충 합의해서 돌려보내. 라고 권고를 합니다. 차은경 견적대로 아내로부터 부하 여직원과 불륜 중이라는 의심을 사서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역시나 의뢰인은 이를 한사코 부인하죠. 차은경의 예상대로요. 되려 아내가 심각한 의부증을 앓고 있다면서 부하 여직원과의 관계를 의심해 회사까지 찾아와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중이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장성한 아들까지 엄마는 의부증이 예전부터 심했어요 라고 증언을 하죠. 다만 수십 년간 함께해온 세월이 있고 첫사랑인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기에 이런 의부증 심한 아내 보살피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이 중년 남성 의뢰인의 입장이에요. 패기 넘치는 한유리는 차은경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 남자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니 장성한 아들도 저렇게 증언을 하는데 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을 하죠.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로 만난 아내는 정말로 의부증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젊은 여성인 한유리를 보면서 저 어린 여자가 내 남편 왜 변호해 주겠어? 전년도 저거 내 남편 놈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일 거야 라면서 외가 식구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막 한유리를 험담하죠. 그렇게 이거는 의뢰인 말이 맞네. 저 아내분 의부증이 정말 심하시네 라고 확신을 굳힌 한유리에게 아내 측이 남편의 불륜 증거라면서 부하 여직원과 나눈 카톡을 보여줘요. 맞다. 키읔 디귿 챙겼지? 오늘 시옷시옷 좋았어. 누가 봐도 콘돔과 야스를 의미하건만 의뢰인은 카드요. 같이 출장 가서 법인카드 챙겼냐 물어본 겁니다. 시옷시옷이요? 석식이요, 석식. 동료 직원들이 저희 부하 여직원이 동년배와는 다르게 점심 식사 하셨어요? 말고 중식 먹었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둘러댑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개소리인데 이거 외에는 이렇다 할 증거가 아내 측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옷시옷과 키읔 디귿 이것만으로는 이 둘이 정말로 불륜에 빠졌다라고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지게 됩니다. 남편의 민사소송 비용까지 모두 물어줘야 하는데 이혼팀에서 10건을 승소를 해야 기업팀으로 갈 수 있는 한유리 입장에서는 1승을 적립한 거니까 좋아해야 하는데 이거 좀 씁쓸하죠. 그렇게 승소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는데 웬 여자가 받아요. 자기 이혼 변호사. 아내의 의심이 맞았던 겁니다. 부하 여직원과 카드를 착용한 채 석식 한 판 땡기고 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알고 보니 해당 부부 사이에 벌써 대여섯 번이 넘게 있었습니다. 아내는 미쳐만 가고 그냥 이혼해달라라고 하지만 남편은 사회적 위신, 뻔뻔함 혹은 애착인지 내가 더 잘할게 라면서 집안을 유지하려 하고 자식은 질릴 대로 질린 상황인 거죠. 이게 이혼 변호사의 일이구나.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한유리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대정 로펌이 있는 빌딩의 옥상쯤에 이제 휴게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쉬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남자가 뭐 카드는 착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와 석식 한 판 땡기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 남자는 바로 차은경의 남편이자 법무법인 대정의 의료자문을 맡고 있는 지승현 배우가 맡은 김지상이었던 거예요. 김지상과 한창 석식을 차리고 있었던 여성은 바로 차은경의 비서 한재희 배우가 맡은 최사라였습니다. 한유리는 고민 끝에 차은경에게 본인이 목격한 내용을 털어놓습니다. 이를 들은 차은경의 대답은? 알아?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과연 차은경은 정말로 알고서 그렇게 대답한 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최고 이혼 변호사는 왜 알고 있었다면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었던 걸까요? 김지상이 여비서와 석식을 땡긴다. 차은경도 이를 알고 있었나? 이 모든 내용이 단 2화 만에 벌어진 내용인데 남은 14화 동안에는 어떤 시옷시옷이, 어떤 식사가, 어떤 석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넷플릭스나 웨이브, 각종 OTT로 굿 파트너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드라마 굿 파트너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현직 변호사 최유나가 주는 공신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전문 드라마 작가가 한 명이라도 붙었더라면 최유나 변호사가 메리지 레드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지 않은 채 바로 굿파트너 각본을 대중에게 내놓은 거라면 야 저게 말이 되냐? MSG 너무 쳤네. 야 무슨 저런 불륜 사연이다 해서 에이 이거 작가가 변호사라더니 변호사 양반이 대중을 뭐 졸로 보나 라고 하면서 끌끌댔을 것 같은 마라맛 에피소드가 넘쳐나요 여기에. 근데 최윤아 변호사가 굿 파트너의 작가로 나서기 이전부터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뭐 방송도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웹툰을 통해서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를 은연중에 때로는 대놓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보면서 야, 이 드라마에 나오는 불륜 사례들이 이게 다 진짜라는 거잖아 라는 생각에 잡생각이 안 들어요. 야 저런 나쁜 연놈들을 봤나 라는 생각에 막 어머어머 하면서 보게 만듭니다. 예전에 사랑과 전쟁 제작진이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화면으로 재구성한 내용은 제작진이 인터뷰하거나 실제로 받은 사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이다. 이거 화면으로 못 내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의 뭐 직접적인 야스 장면만 안 나올 뿐이지 정서적으로는 그 이상의 충격을 안겨다주는 마라맛 에피소드가 정말 가득합니다. 매 화가 사랑과 전쟁인 거죠. 비단 뭐 상간 남녀 간의 야스를 했네 안 했네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육아라는 지옥에서 벗어나고픈 엄마, 워딩이 좀 세죠. 아들에게 생부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신을 18년간 속인 아내와 이혼에 합의한 아빠, 기울어진 경제권 때문에 양육권 대신 재산 분할을 택한 엄마 등등 이 소재 자체가 매우 자극적이면서도 도파민 파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랜 기간 다니시는 사우나가 있거든요.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사우나, 특히 여성 사우나는 아테네 아고라예요. 난상 토론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주제에 제한도 없습니다. 온갖 주제에 대해서 각종 얘기를 다 듣고 저한테 이제 어머니가 전달을 해주시는데 누가 누구랑 바람이 났다는 그냥 기본이 그거는 그냥 디폴트고 연예, 정치, 시사 등등 뭐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하나를 안고 오시는데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사우나 다녀오실 때마다 SNS 다녀오셨어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왜 SNS냐? 사우나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거기는. 이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잠시 여행 중이셔가지고 참 의견을 여쭤보기가 힘들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왜냐면은 굿 파트너 매 에피소드 끝날 때마다 SNS 그 사우나에서 어떤 난상 토론이 벌어졌을지 대충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 단 한 번도 뭐 들어가서도 안 되지만 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어머니들께서는 또 어떤 얘기를 주고 받으셨을까? 그 정도로 치열하게 매회가 사랑과 전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도파민 파티를 또 지명도가 높은 배우들이 말아줍니다. 맛있게 말아줘요. 아무래도 사랑과 전쟁에 나왔던 소위 말하는 재연 배우분들보다는 좋은 연기력을 갖춘 배우분들이 사랑과 전쟁의 주인공으로 분하시니까 극 몰입도가 되게 남다릅니다. 반갑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나왔던 수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 인물이 뭐였느냐면
저는 인물 위주로 좀 꼽아봤어요. 앞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육아라는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라고 하는 엄마, 아들에게 생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신을 18년간 속인 아내와 이혼에 합의한 아빠, 기울어진 경제권 때문에 양육권 대신 재산 분할을 택한 엄마, 이들을 보면서 참 만약에 신문 기사로만 읽었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전해 듣기만 했다면 이토록 소상한 그들만의 집안일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왜 저 엄마가 자기를 똑 닮은 두 아이와 함께 보내는 그 생활이 왜 지옥인가? 근데 그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엄마도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이 날 욕해도 상관없다. 나한테 나쁜 엄마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나 내 인생 좀 찾고 싶다. 육아의 이응도 모르고 친구들이랑 술 처먹기 바쁜 저 남편놈한테 애를 보내도 상관없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이게 씁쓸하지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기울어진 경제권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나는 이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다시 직업을 갖기도 힘든 것 같은데 양육권을 넘기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그 다음에 차은경 변호사가 고단수의 해법을 또 내놓긴 합니다만 그런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씁쓸하지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니까 저는 앞서 언급했던 육아라는 지옥에서 벗어나고픈 엄마, 양육권 대신 재산 분할을 택한 엄마, 자신을 18년간 속인 아내와 이혼에 합의한 아빠, 이 세 사람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외의 인물들도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과 자세히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앞서 언급한 세 인물이 지금도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드라마를 보시고 어떤 인물,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은 moviequizbang@gmail.com입니다. 이처럼 넘쳐나는 도파민 파티 속에서 드라마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봅니다. 상황을 보게 만들고요. 결혼만 현실이냐, 이혼도 현실이다를 일깨워주죠. 왜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양육권 대신에 재산 분할을 택하는지, 저런 결정에 도달했는지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몇몇 에피소드에서는 남편과 아내 중에 어느 한쪽이 악인인 경우도 있어요. 확실히 저 남편이 개새끼다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감히 판단하고 답을 내릴 수 없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참 남의 가정사라는 게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드라마를 보는 내내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장나라와 남지현, 차은경과 한유리 캐릭터와 그 둘 간의 관계 설정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차은경은 줄거리 요약 때 설명을 들었듯이 마냥 돈만 밝히고 성공지상주의만 외치는 그런 속물적인 변호사는 아닙니다. 법률 대리인으로서 무엇이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인지를 끊임없이 강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영악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도 확실한 프로페셔널이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유리 또한 정의감과 패기밖에 없는 신입 변호사인 듯 보였지만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갖는 순수한 마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법은 2D인데 사회는 4D다 라는 말맞다나 공부한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본인의 좁은 시야를 반성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좁았던 시야를 무작정 확대하려고만 드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확대할 때에도 과연 이 방향이 맞는 것인가? 이 정도 확대하는 게 맞나를 되묻는 캐릭터입니다.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발전 과정인 거죠. 차은경 또한 한유리 같았을 때가 있었겠죠.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차은경이 됐을 거고, 참여들었다는 극중 표현처럼 한유리 또한 차은경을 점차 동경의 대상으로 섬기면서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죠. 하지만 제가 감히 추측컨대 한유리는 또 다른 프로페셔널 한유리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멘토-멘티 관계를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우리 세상 속에 멘토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늘 자상하고 웃는 얼굴이고 화내지 않고 좋게 좋게 말하고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뒤로는 이상한 짓 합니다. 대놓고 내 눈앞에서 지랄지랄 대는 사람이 어떨 때는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소주 한 잔 사주는, 물론 이게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언급했던 마냥 좋게 좋게만 해결해 주려는 멘토는 없다는 거죠. 적당히 현실적이고 적당히 이상이 배합된 결과물이 차은경과 한유리의 관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작가 본인의 경험이 좀 녹아있는 건 아닐까 했는데 최윤아 변호사 말로는 주인공 전부 다 나였다.
경험 많고 공사 구분 확실한 차 변호사도 나고 그와 함께 성장하는 신입 변호사 한유리도 나고 사실 바람 피우는 남편 김지상도 나다. 바람은 빼고 사랑하는 아이에게 정성을 쏟는 그 모습, 지금 당장 내가 추구하고 있고 내가 나아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모습조차 나였다라고 밝히셨더라고요. 딸인 제희마저도 아빠와 돈독했던 나의 어린 시절을 담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빠이자 베스트 프렌드인 아빠가 만약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다면 어떨까, 그런 상상에서 김지상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언급한 제희, 그래서인지 이 제희라는 인물 대단히 다층적이고 다면적입니다. 아이라는 존재가 아직 여물지 않은 인격체를 형성하고 있어서 더욱더 다루기 힘든데 그 불완전한 모습, 그 불완전한 모습에서 겪고 있는 혼돈, 이게 제이에게 오롯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유나 배우가 입체적으로 살려줍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큰 피해자 캐릭터는 모두 다 제이를 꼽을 겁니다. 차은경 또한 불륜 스캔들의 피해자이지만 부모로서, 엄마로서, 보호자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차은경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죠. 근데 사실 자식 입장에서 알바입니까 그게? 일찍 철드는 아이들에겐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 바쁜 거 알죠? 아빠가 웬만한 거 다 챙겨주고 압니다. 애들도 다 아는데 그렇다고 아빠의 떡방아가 용서가 되고 엄마의 변명이 납득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논란의 11화, 아빠가 너무 밉지만 그럼에도 아빠가 보고 싶다. 왜 언제는 애처럼 안 군다더니 애처럼 굴면 안 되냐? 라면서 펑펑 우는 제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녀가 없긴 하지만 이거는 어른의 시선으로 감히 이해하고 해석하려 들면은 안 되는 범주의 감정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아이들 감정 자체가 그렇죠. 어른이 해석할 수 없는 영역에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아빠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엄마보다 먼저 아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부모는 아이에게 상처 안 주겠답시고 집단에는 착한 거짓말이라고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는 어떤 심정일까? 아유, 저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이 복잡한 감정을 유나 배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고도로 계산된 연기인지 아니면 평소 유나 배우의 연기 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시청자 입장에서 알바입니까?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 거 아닙니까? 화면 속에 나오는 연기에 제가 감탄을 하면 그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사춘기까지 접어들어서 내적으로도 혼란을 겪는 시기에 주변 환경마저 휘몰아치게 변하면서 진짜 그 누구보다 격동의 시기를 보내는 인물 제희를 유나 배우가 너무나도 잘 연기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배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제 장나라 배우와 남지현 배우니까 이 두 배우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대사 처리가 참 좋았어요. 장나라 배우의 발성, 대사 어미 처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던데 전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한유리 변호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의 냉철한 인물 같고 정없는 인물 같고 하지만은 사회적으로 좀 포장된 언어적 스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평소 장나라 배우와는 확실히 다른 어미 처리여가지고 참 캐릭터에 맞는 것 같다. 점차 좀 중독되더라고요. 예, 그리워지고 그런 말투가 툭툭 튀어나와 주길 바라고 또 남지현 배우 같은 경우는 극 중에 한유리가 사회초년생이니까 사회초년생처럼 약간의 순수함과 엉뚱함이 섞여 있는 그 와중에 강단이 녹아있는 그런 톤. 근데 그 강단이라는 게 약간 어줍잖은 강단일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이 절묘하게 섞인 톤으로 연기를 해내서 캐릭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남지현 배우 커리어만 보면은 사회초년생이 아니죠. 연기 경력은 어마무시하니까요. 그런데 사회초년생 역할을 참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인상적이었던 점은 PPL을 이렇게만 다룬다면 진짜 여한이 없겠다. 너무 매끄럽게 잘 녹여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어요. 왜냐면 PPL에 서사가 녹아있어요. PPL은 사실 드라마나 심지어 영화에서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해줘야죠. 어떻게 자연스럽게 쓱 들어오느냐가 관건인데 다짜고짜 자동주행 모드 켜놓고 키스하는 무리수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스토브리그처럼 오징어 튀김으로 도원결이 하지도 않고요. 미생처럼 육안의 닭갈비에서만 회식하지도 않아요. 눈에 띄는
PPL이 다 합쳐서 5개 정도 될까 말까인데, 첫 번째는 이제 BMW, 주요 인물들이 전부 BMW 전기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차량 협차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어느 정도 양해가 됩니다. 그리고 차은경이 스타 변호사니까 회사 차원에서 기사 딸린 최고급 세단 지원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는 언급했듯 양해 가능한 선인데, 야, 이거는 차량 기능과 서사를 잘 녹였다 싶은 부분이 뭐였냐면, 차은경이 김지상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던 순간 하나하나 보여줄 때 김지상 차량의 스크린으로 뭘 검색하려고 하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최사라가 보낸 문자를 보게 되잖아요. 뭐 김원장이라고 떠 있는데 김원장이 무슨 뭐 하트 섞인 문자를 보냈다거나, 꼭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연인 사이끼리 이렇게 차량에 저장해 놓은 문자나 하다못해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핸드폰 때문에라도 대판 싸우잖아요. 생활감이 좀 녹아있는 PPL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이 표지훈 배우가 맡은 전은호 변호사랑 한유리 변호사가 퇴근만 하면은 맨날 뭘 그렇게들 드시러 가시잖아요. 그게 이제 알고 보니 한유리가 차은경 밑에서 저 못 버티겠어요, 그만둘래요 하는 거 막으려고 동기인 전은호에게 정우진 파트너 변호사가 전담 마크를 부탁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차은경 뒷담화도 좀 하고 좀 더 이혼팀에 눌러앉게 만들려는 계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특히 떡볶이를 그렇게들 드시러 가시는데, 떡볶이 PPL이 안 나오죠? 제 기억이 맞다면? 유일하게 나오는 음식점 PPL이라면 79포차였나? 딸기 막걸리 먹으러 가는데 좀 느닷없긴 해요. 근데 이미 전은호랑 한유리가 이미 식사 메이트라는 걸 아니까 자연스럽기도 하고, 뭐 오늘은 막걸리에 전이나 먹으러 갈까? 이런 멘트가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 뭐 PPL 한 번쯤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식사 메이트 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둘은 밥을 안 먹어,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식사 메이트, 시오시온 메이트, 나중에는 진정한 메이트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름의 서사가 녹아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서사가 녹아있는 PPL의 결정체가 바로 커피 머신. 대정에서 함께 일하던 시절 매일 커피를 건네줬던 정우진이 개업한 차은경에게 커피 머신을 개업 선물로 보낸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물을 보냈다라고 하면 엄청 센스 있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납득도 되고요. 그렇다고 또 뭐 장나라 배우가 PPL 받은 커피 머신으로 뽑은 커피 마시면서 풍미가 어떻고 산미가 어떻고 크리마가 어떻고 이랬으면은 영락없는 더킹 영혼의 군주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명색이 대한제국 황제라는 양반이 조지아 캔커피에 미쳐가지고 국정을 등한시하니까 그 사단이 벌어지지. 아유. 그래서인지 드라마 PPL이 이 정도다? 이러면 극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방해도 주지 않고 너무나도 깔끔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지상파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야, 이미 요즘 드라마들 다 그 정도 해 라고 한다면 뭐 좀 머쓱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깔끔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굿 파트너를 보고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드라마의 PPL이 이 정도다. 그럼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PL은 둘째치고 어찌됐건 이 드라마도 결국에는 지상파 드라마구나. 지상파의 한계를 목도했습니다. 10화까지가 차은경 표현대로 세기의 이혼 쇼였고, 김지상과 이혼한 이후로 일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홀로서기에 나서는 차은경을 11화에서부터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슬슬 10화에 다다르는 분량 동안 캐릭터들 각자가 쌓아왔던 서사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무리수가 남발되고 쓰잘데기 없는 러브라인이 강조되는 양상을 보여요. 깔끔하게 10화까지만 하고 2화는 에필로그로 하는 12회 구성으로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넷플릭스 쪽으로 갔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TVN에서 방영하는 정년이도 12부작이더만 왜 이렇게 굳이 16부작이라는 지상파의 틀을 고수했는지가 의문이에요. 어떠한 무리수 등을 보이느냐면, 극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드라마 속 변호사랑 다르다더니 점점 닮아가요. 드라마 속 변호사랑 너무 다르다. 드라마에서는 변호사들 안 이러던데 와 같은 대사가 제가 직접 세보진 않았지만 매회 에피소드마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자주 나와요. 변호사는 매 끼니 멋들어진 식당에서 여유롭게 밥을 먹는다든지, 의뢰인이나 소송 핵심 관계자와 고급스러운 역삼동 바에서 조니워커 물로 마시면서 얘기를 나눈다든지, 그럴 줄 알았지만 현실은 시간에 쫓겨 김밥으로 끼니 해결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퇴근 후 소주 한 잔마저 제대로 즐길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만큼
최유나 작가가 현실 변호사 세계는 이렇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드라마 초반까지, 정확하게는 10화까지는 이 대사가 이 드라마를 더욱더 빛내주는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굿 파트너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흔히 접했던 드라마 속 변호사 모습은 최대한 걷어냈습니다. 그러고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변호사의 모습과 애환을 보여주니까 이 드라마는 다른 법정 드라마와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꾸준히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곽시양 배우가 폭력 남편으로 나오는 에피소드에서부터 덜컥거리기 시작합니다. 희대의 쓰레기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를 변호해야만 하는 직업인 변호사로서의 딜레마를 다룰 줄 알았는데 수사극이 되어버려요. 대사마저 니 딸 가만히 안 둔다라는 등 현실성이 가득했던 이전 대사들과는 거리감이 확 느껴질 정도로 기성품 스멜이 쫙 풍깁니다. 물론 곽시양 배우가 맡은 캐릭터처럼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나가면서 배우자를 지옥에 가둬놓는 쓰레기들 있죠. 많죠. 최윤아 변호사가 강조하듯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니까. 다만 연출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갑자기 확 전환되어 버리니까 이 드라마의 최대 강점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되게 아쉬웠거든요. 디테일이 살아있는 생활 밀착형 소재가 아니라 굿 파트너 속 표현에 따르면 드라마 속 변호사들이 매일 직면하는 사건 그 자체와 똑같아가지고 갑자기 드라마가 천편일률적인 그나물의 그 밥인 법정 드라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확 반감되는 거죠. 여기에 정점을 찍는 게 법정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한유리 변호사인데 제가 진짜 그거 보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왜 1인 시위를 합니까? 예전에 아빠랑 붙어먹은 년 참교육 하겠다고 고등학생 시절에 상간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 한 적 있죠. 그래서 한유리가 1인 시위를 한다라는 게 일단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세히 그 서사를 톱파보면 아무도 자신을 몰라보는 고등학생일 때랑 곽시양 사건으로 온 매스컴이 주목하고 있는 지금이랑 같습니까? 그냥 한유리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매체들이 벌떼처럼 달려올 텐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 와중에 그 바쁘시다는 로펌 직원들이 백주대낮에 1인 시위에 동참하러 왔어요. 제가 진짜 손발이 오그라드는 줄 알았어요. 이거야말로 드라마 속 변호사고 드라마 속 로펌 아닙니까? 왜 이런 작법을 택하셨는지 결국에는 16화로 늘리기 위해서 자기 모순적인 함정에 빠진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단순히 그 남은 6화 그러니까 11화부터 16화 동안 단순히 이 에피소드만 이건 좀 무리수인데? 이건 좀 별론데? 싶었던 게 아닙니다. 캐릭터 서사적인 측면으로도 이건 너무 무리수지 않아? 라는 의문을 떨쳐낼 수 없는 캐릭터가 있어요. 바로 법무법인 대정의 오대규 대표. 이 인간은 대체 왜 차은경을 싫어하는 겁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짜고짜 싫어해요. 만약에 처음에는 자기 아들 자리 잡게 이혼팀을 명분 삼아서 로펌에 자리 하나 마련해 줬다 치고 그런 다음에 정우진 요놈이 점점 차은경한테 홀라당 빠져 들어가네? 차은경 나쁘지 않지 했는데 갑자기 차은경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네? 그러면 정우진 요놈아 마음 접어야지 했는데 어쭈 이놈이 아직 미련을 못 버리네? 유부녀한테 하니까 내가 읽어놓은 대정이란 로펌을 이놈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후계자라는 놈이 유부녀한테 홀라당 빠졌네? 그리고 저 여자는 세기의 이혼이니 이혼쇼니 하고 앉아있네? 올드한 마인드긴 하지만 내 후계자의 배필로 저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면 차은경을 구슬려서 쫓아내려고 하는 오대규의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구슬릴 때 썼던 명분이 되게 그럴듯하거든요. 요즘처럼 혼인율도 낮아지고 출산율은 더더욱 낮아지는 시대에 우리 법무법인 대정에 이혼팀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 차은경 변호사도 이제 연차가 쌓일 만큼 쌓였으니 미래를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충분히 이 문장만 놓고 보면 합리적인데 그냥 처음부터 싫어해요. 차은경이라는 인물 자체를 싫어해.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의 충성도도 높고 소속 부서에서 최고 실적 내고 대중 인지도도 높고 이런 직원을 왜 싫어하는 건지 그냥 정우진이 유부녀 좋아하는 게 싫어서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유의 전부라면 그만큼 정우진을 금이야 오기야 아끼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어야죠.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만큼 오대규라는 인물이 너무 단순하고요. 거기다가 오대규와 정우진 간의 관계가 대단히 특별한 걸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습니다. 일단은 성씨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혼외자라는 설정을 썼어야 됐나? 회사 내에서
정우진을 대표 조카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그냥 같은 성씨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혼외자에게 자기가 일군 회사를 물려준다? 그러면은 박연진 엄마, 조강지처 사이에 낳은 자식은 없는 건가? 굳이 조강지처가 정우진 보고 숙모라고 불러라 라고 할 이유도 그러면 사라지잖아요. 자식이 없다면. 16화를 보면 나름 조강지처가 비록 정우진이 남편이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라지만은 자기가 낳은 자식만큼은 아니어도 부족함 없이 키운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죠. 그럼에도 엄마라고 안 하고 숙모라고 불러라 하는 거 보면 다른 자녀가 있을 것만 같은데 괜히 혼외자라는 설정을 가져와서 드라마의 완성도만 낮추고 구멍만 송송 뚫려놓게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혼외자라는 설정을 정우진에게 부여한 이유는 최덕문 배우가 나왔던 에피소드 이렇게 아버지가 된다 에피소드에서 DNA도 이길 수 없는 키운정, 그 키운정을 키워드로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에피소드 하나 살리자고 드라마 전체를 덜그덕거리게 만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회사에는 알리지 않은 알고 보니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동아들 캐릭터로 그렸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굳이 혼외자라는 설정을 가져다 썼을까에 의문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좀 짜증나는 게 끝난 듯 끝나지 않는 남지연과 표지윤 간의 러브라인. 아 이게 너무 짜증났어요. 뭐 러브라인 자체는 그래요. 뭐 지상파 드라마니까 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어쩝니까? 뭐 장사 한두 번 합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근데 이미 남지연이 한번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야 성숙한 대응. 이거 또 이 드라마만의 차별점이구만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10화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16화까지 이어가야 하니까 방송사는 16부작을 기본으로 치니까 어떻게든 살을 이어 붙여야 하니까 다 죽은 러브라인 다시 끌고 와가지고 마음의 정리를 못했네. 식사 메이트에서 진정한 야스 메이트 아니 그냥 메이트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아우 지겨워. 아우 너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만 가져다 붙이려고 하니까 지겹고 짜증나고 그 와중에 또 표지윤 배우의 연기가 이 차세대 꾸러기를 예약하신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언제 한번 정지훈 그리고 송중기 이 두 배우분과 소주 한잔 하시면서 꾸러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회포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자꾸 11화부터 16화가 쉐시다 뭐 좀 별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10화까지는 뭐 고튼가 보다 올해의 드라마야. 근데 그거에도 제가 완벽하게 동의할 수는 없는 게 3화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포맷이 익숙해집니다. 새로운 이혼 사건을 접수하고 이혼 사건에 담긴 기상천외한 사연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합의 혹은 승소를 이끌어낼 건지 고민하는 차은경과 한유리를 보여주고 사건을 토파보면 토파볼수록 사건과 본인의 결혼 생활이 겹쳐 보여서 괴로워하는 차은경을 강조하고요. 이에 대한 분노와 후회의 감정을 겪고 있는데 김지상과 최사라가 기름을 붓고요. 이혼 소송은 뭐 이렇게 저렇게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차은경의 뭐 반성 혹은 후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한유리는 또 이만큼 한 뼘 성장했습니다를 보여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후킹이 나와요. 이 포맷이 3화만 됐어도 이미 익숙해지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지루해지는 거예요. 이 지루함을 후킹으로 좀 만회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후킹도 좀 매가리가 없어요. 마중물로서 이번 에피소드의 마무리이자 다음 에피소드의 본격적인 서사의 서두로 후킹이 작동해야 하는데 어그로만 끌 때가 종종 있습니다. 후킹에 살을 붙여가지고 오프닝을 진행해야 하는데 후킹만 그냥 반복적으로 다음 에피소드에다가 쓱 보여주고 마는 거죠. 이로 인해서 극 전개에 영향을 주면 몰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대규와 정우진이 부자관계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후킹인데 만취해서 소파에 늘어진 오대규한테 정우진이 이불을 덮여주면서 아버지 라고 하잖아요. 뭐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이후로 끝나요. 차라리 송민호처럼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지. 또 약간 어이가 없는 게 그럼 오대규는 자기 혼외자랑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 그러고 다음 에피소드에 이 후킹 관련 얘기가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이게 뭐야? 매가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 극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을 후킹에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반복되는 구성 속에 매가리까지 없는 후킹이 등장할 때면 힘이 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10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아쉽게 느껴졌던 지점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연출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굿 파트너를 보고 느꼈던 아쉬웠던 점에 대한 말씀을 끝마치려고 하는데요. 굿 파트너의 연출에 있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로펌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변호사 캐릭터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소장을 읽는 장면, 의뢰인과 나눈 상담 문자 내용 등이 다수 등장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소장이나 화면을 비춰가지고 지금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사항이 이거다 저거다 라고 알려줘요. 저 양쪽 시력 1.0, 1.0이거든요. 노안 없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대사로 설명해주기 전까지는 뭐야 저게 싶어요. 소장에 무슨 뭐 이런저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거를 강조해서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옆에다가 자막을 띄운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차은경, 한유리의 시점샷으로 소장을 읽는 듯한 모습만 나오니까 저는 약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바로바로 캐치가 불가능한 거죠. 그랬다가 13화쯤 들어서야 폭력 남편 형사사건 재판 때 들어서야 화면 가득 1차 공판, 2차 공판 자막 받기 시작하고 실시간 여론 동향을 마치 그 베테랑2 때처럼 화면 좌우에 큼지막하게 비춰주더라고요. 아니 진즉 이랬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진즉 소장 읽는 때부터 뭐 옆에 자막 띄우기가 그러면 이 사안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 뭔지 캠핑카에서 둘이 야스를 했다더라. 알고 보니 얘가 내 새끼가 아니라더라. 뭐 이런 거가 있다면 그거를 좀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그 자극적인 단어들이라고 할지언정 그걸 보여줘야 시청자 입장에선 바로바로 캐치가 가능할 텐데 그거를 원거리에서 잡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이 시력 이슈 아닙니다. 저 시력 괜찮아요. 이건 연출하신 PD님들이 다음부터는 좀 더 친절한 연출 방법을 좀 택하셔야 될 것 같다. 성의를 좀 보여주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 가장 많이 내뱉었던 단어가 어머어머랑 뭔데 뭐야 저게 이거예요. 김가람 PD님 차기작에서는 좀 더 친절한 연출 적어도 정보를 시청자한테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직관적으로 연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라마 굿 파트너를 보고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그럼 굿 파트너에 대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굿 파트너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그냥 10화까지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남은 6화는 외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딱 10화까지는 3.5, 4.0까지도 좀만 더 다듬었다면 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드라마 굿 파트너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욕하면서 닮아가는 아이러니입니다.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차은경은 그동안 자기가 마주했던 온갖 이혼 사건 등을 통해 얻은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정작 본인 일이 되니까 본인도 그렇게 행동을 하죠. 절대 이 상황에서는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돼 라고 하는데 차은경도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하면서 사람들 왜 저러나 몰라 라고 하면서 차은경도 정작 본인 일이 되니까 닮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런 점 때문에 욕하면서 닮아가는 아이러니가 적용될 수도 있겠고요. 또 드라마는 내내 드라마 속 변호사는 안 그렇던데 라는 말을 하면서 점점 드라마 속 변호사처럼 되어가요. 드라마 속 법정 드라마가 되어가고 이것도 결국에는 욕하면서 닮아가는 아이러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줄 평으로 욕하면서 닮아가는 아이러니를 남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34번째 에피소드 굿 파트너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뭘 다뤄야 할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화제작이라고 할 만한 작품이 극장에 걸려있지도 않고 넷플릭스나 OTT를 통해서 공개된 화제작들도 없거나 아니면 아직 안 끝났거나 그렇다고 조커 폴리아드를 하기에는 아직 좀 개봉하기까지 시간이 남았고 해서 제가 봐야지 했던 작품을 이번에 한번 보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조현철 감독이 연출한 너와 나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감상 가능하더라고요. 한번 보고 왜 그렇게 호평이 가득한지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의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